안녕하십니까. 충심포럼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TV 단소리 쓴소리입니다. 구독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잘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주제는 유승민 그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경제학 박사 이승철 교수님을 모시고 대담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학 박사 최중진 교수입니다. 이승철 교수님, 네. 오늘도 또 서울서 여기까지 내려오셔서 네.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시고, 또 저희들이 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네. 세상 걱정을 하다 보니 우리 나이 먹은 사람이라도 앞장서서 뭔가 해보자 해서 시작이 된 게 꽤 오래됐고, 네. 또 구글 유튜브 본부에서도 우리들이 열심히 하는 것들을 보고 인정을 해 주어서 그래도 계속 열심히 해달라고 하는 메시지도 오고 했으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네. 더 늙을 때까지 한번 해보시자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승민 그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옛날에 기억나는 대로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는 이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경제학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경제학을 하는 사람을 제일 잘하는 거는 제가 이승철 교수님이고 저희 학교에 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알기는 알지만 경제학이라는 것 가지고 논의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경제학을 했다고 했고, 우리 이승철 교수님께서 경제학을 하셨는데 서로 이제 디테일한 어떤 분야는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유승민 이 사람은 경제학 중에서 좀 디테일한 전공이 뭔가요? 아시나요? 네, 세부 전공은 산업조직론이라는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산업 구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산업 구조를 바꾸는 방식은 어떤 것이 좋은지, 산업 구조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을 어떻게 조화하는 게 좋은지, 정부는 어떻게 산업에 참여하고 규제하고 북돋아 주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학문이 일반적으로 산업조직론이라고 합니다. 그걸 전공한 사람이죠. 네. 그러면 같은 경제학이라고 하더라도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가는 방향하고, 물론 크게 보면 이제 같은 경제학에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이 교수님이 하는 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거리가 있다기보다는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각각 주장하는 거는 약간 다르죠. 왜냐하면 산업조직론, 특히 이제 유승민 박사가 하는 쪽은 시장 경제 쪽, 시장에 자유를 줘야 된다는 쪽이고, 저희 이제 재정학은 시장에 적절히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게 좋다라는 뜻이니까 엄밀히 따지면 약간 차이가 있죠. 근데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같을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경제학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서 이제 서로 그 분야가 나눠져 많이 분석되겠죠. 그렇죠? 워낙 넓고 깊은 학문이기 때문에 워낙 다양해서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전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유승민이 누구냐 하는 쪽을 제가 주제로 오늘 이 교수님하고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한참은 이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경제학을 하면서 그래도 정치에서는 공부한 사람이 정치판에 들어가서 또 어떤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처음에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잘 가더니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지금은 굉장히 좀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에 앞장서 가서 해놓고 탈당을 하고 다시 들어오고 모르고 뭐 대통령 후보까지 경선도 하고 또 어느 당에 가서 후보로 나오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왜 그가 그런 그 좋은 인상을 받았던 학자이면서 정치가였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무슨 그 정치꾼처럼 변질을 했단 말이죠. 제가 보기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이 교수님 입장에서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도 100이라고 하는 가운데서 5, 6은 우리가 알고 이 사람을 참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나중에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이고 밖에 나가면은 그 유승민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한 김무성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크게 이렇게 그 환영을 않고 지난번에 그 김무성이가 그 정치판에 다시 국회에 입성하겠다고 하니까는 난리들이더라고요. 뭐 유튜브뿐만이 아니고 네네네. 뭐 방송에서 그 굉장히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만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단 말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유승민인데 왜 유승민이가 이런 소리를 듣고서 있어야 되는 사람이냐. 저는 이제 그거를 알고 싶었고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우리 이 교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아는 데까지 한번 알아보자. 한 몇 시간을 해도 돼야 되지만 그걸 줄여서 얘기하다 보면 어떤 그 깊이 있는 얘기를 못 하더라도 넓게는 얘기 못 하더라도 그냥 조금씩 다뤄놓고 또 이제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에 또 나누시는 거로 하시죠.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전 의원과의 어떤 그 인연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냥 아시는 대로 짤막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인연을 맺은 것은 2004년에 비례대표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제17대 국회의원이 되면서 이제 관련을 갖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박근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박근혜 당대표가 유승민 의원에게 대표 비서실장을 맡아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조건을 조금 달고 비서실장을 맡은 걸로 돼 있고 실제로 약 9개월 정도 박근혜 대표의 비서실장을 합니다. 근데 조건이 무엇이었냐라고 나중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조언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이제 유승민 씨가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받아주면 내가 비서실장을 맡겠다라고 이제 한 걸로 돼 있어서 2005년 1월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9개월 정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연관 관계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2010년 전후에서 관계가 좀 소원해지고 2015년에 결정적으로 이제 국회법 파동 뭐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그런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네. 새누리당. 한나라당. 네네. 한나라당. 그때만 해도 그러면은 저기 그 이해창 그 대통령 후보가 그 대통령 후보였었을 때도 한나라당이었나? 한나라당이었죠. 네. 그리고 그러면은 후보였을 때는 이해창 씨고. 네. 그다음에 그때 당 대표는 당대표는 그때는 박근혜 씨도 아니었고요. 그때 이제 당대표였었죠. 이제 이해창 씨가. 이해창 씨가 당대표. 당대표였었고 그리고 2000년에 당대표였던 이해창 씨가 유승민 박사를 실제로 같이 정치를 하자라고 해서 한나라당에 입당하게 됩니다. 2000년에.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이 교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저는 이제 모르니까 그러면은 유승민이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인연이 되기 전에는 유승민이하고 이해창 그 대통령 후보였던 분하고 인연이 된 거네. 이해창 씨가 정치를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을 나가야 되니까 네네네. 그런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네네. 경제학이니까 유승민을 끌어들였고 그다음에 유승민이가 이해창 씨 그 캠프에서 그럼 그런 쪽에서 그 같이 이제 보조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박근혜 비대위원장이었나 그 당시? 하여튼 그러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비대위원장이 아니고 그냥 당 대표였습니다. 비대위원장은 이제 그 나중에 천막 사건 천막 그 당사가 있잖아요. 그때 왜 차떼기 정당 막 받았을 때 그다음에 뭐 디도스 공국 갖고 막 그랬을 때 한나라당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 당시 이제 이 사태를 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유승민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좀 다르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유승민이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이해창 그 대통령 후보 그때 후보였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그때는 이 유승민이가 국회의원 아니었죠? 아니었죠. 그렇죠?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비서 특보였고 그다음에 연설 담당하고 그다음에 정책 담당이었습니다. 유승민 씨가. 이해창. 예, 이해창 대통령 후보에.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감이 잡히네. 네네.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대표할 때 비서실장을 맡아달라고 해서 맡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러이러한 조건을 내걸고 비서실장을 했었다는 얘기네. 맞습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뭐 틀어줬으니까는 뭐 비서실장으로 등용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기도 했고 등용도 시켰고. 참 재밌는 게요. 2004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승민 씨가 비례대표로 뭐 14번인가였을 겁니다.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국회의원이 되면서 2005년에 뭘 했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이제 했잖아요. 그런데 2005년 같은 해 대구 동구을에 재보궐선거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비서실장이던 유승민 씨를 딱 집어서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시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포기하고 무소속으로 갔다가 다시 한나라당 그 후보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돼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비례대표였던 유승민이를 지역구 대표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통상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씨가 유승민이를 정치판에서 키워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지역구 대표로 만들어줬으니까. 그러니까는 기억나네. 우리 이제 전혀 우리 이 교수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니까 기억이 나는 게 어느 책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억나네요. 이해창 대표가 그 후보가 박근혜 그때 대표 보고 네.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이해창 씨가 해서 그거를 들어주셨고 그래서 비례대표로 이제 국회의원이 됐지. 네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그 말씀하신인데 그걸 비례대표인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이제 노력을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하면서 전략 공천을 했죠. 그걸 이제 그 비례대표를 그만두고 네. 뭐 대구 어딘가에 그 전략 공천을 해서 네. 박근혜 씨가 그 당시 내려가서 그 양반이 내려가서 손이 아프도록 부르도록 뭐 이렇게 악수를 해가면서 선거운동을 했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당선될 수 있는 확률이 적었죠. 적었다면서요. 이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그 같이 붙었던 상대방 후보가 그 대통령실에 있었던 아주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을 그 당시 여당에서 무지하게 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보면 아슬아슬하게 이겨요. 뭐 50%가 조금 넘는 걸로 40%가 조금 40%가 훨씬 넘는 사람하고 해서 뭐 7, 8% 차이로 이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 보수 쪽인 대구에서 그 정도 차이로 이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회창 대표 전 이제 대통령 후보 그다음에 또 한 번 나가서 이제 안 됐지만은 그분하고 박근혜 당대표가 그렇게 열심히 가서 유세를 많이 해줬대요. 그걸로 이제 그 열세를 뒤집고 이제 국회의원이 됐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승민 씨의 정치적인 은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그 유승민 씨를 배신의 정치인, 배신의 아이콘 이런 말이 이제 나오게 된 기본적인 원인이죠. 원인이 있구나. 네네, 지금 이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교수님은 경제학을 했고 저는 뭐 이 경제 그 힘든 경제는 일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은 뭐 뉴스에 나오니까는 이제 흘러흘러 듣던 입장이고 이제 그 유승민이 이분이 뭐 난 솔직한 얘기로 이분이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여하튼 그 학자였던 사람이고 또 정치판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그 저 개인적으로 그 존경하던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비서실장도 했다고 했고 또 그분의 사람이라고 했고 그렇게 됐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인연은 어떻게 됐는지를 그 오늘 우리 이 교수님을 통해서 이제 좀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국회 입성을 하게 된 동기도 지금 던져주셔서 이제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 스포츠학을 하다 보면은 뭐 이 정치 뭐에 대한 그 가나다라 마바사가 아니 뭐 모르는 거고 1에서 10번까지 이거 모르는 거고 그냥 띄엄띄엄 듣던 입장이었는데 솔직한 얘기로 전문가들 뭐 시사 전공하는 사람이나 정치 전공하거나 뭐 정치학을 역사학을 뭐 하는 사람 같으면은 뭐 1서부터 뭐 100까지 다 꿰뚫고 있겠지만 저는 너무 모르니까 뭐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고 또 저 같은 사람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는 이 방송이니까 그렇게 뭐 좀 중언부언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별 말씀을요. 이해해 주셔가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뭐지 그 중간에 뭐 한도 끝도 없이 그 넓이 깊이를 다 채우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제 간단하게 여쭙는 것은 그 유승민이는 왜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탄핵에 앞장섰나.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이거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려야 될 게 좀 많아요. 설명드려야 될 게 많은 이유가 일단 한나라당이 이름을 새누리당으로 바꿔요.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고위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안에 다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만 반대를 했어요. 당명 바꿀 때.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심기를 조금 어지럽혔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걸로만 끝났으면 참 좋은데 자기가 다 당대표가 된 다음에 잘 나갔는데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참 안 좋은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게 바로 국회법 파동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파동이 났대요? 국회법 파동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야당이 이 국회법을 개정을 합니다. 어떻게 개정을 하냐면 원래 법 원안에 반하는 대통령령, 시행령 같은 게
정부가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예, 예. 근데 그거를 국회가 다시 규제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다시 못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상정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고민하면서 하려고 했던 게 공무원연금 개정이에요. 큰일이죠. 큰일이죠. 예. 그런데 유승민 씨도 공무원연금을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가 사명의식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야당이 워낙 반대를 하니까 예. 연금법 개정안 더하기 그걸 했다는 거예요. 국회법 개정안을 해서 두 개를 주고받는 걸로 이제 한 거죠.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뭘 하려고 그래도 국회가 사사건건 관여해서 정부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라는 원칙 때문에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기자회견 때 얘기를 해요. 국민이 뽑아준 사람이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하지 않고 배신의 정치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표로 심판해 주십시오. 그 대상이 누구냐면 그 국회법을 통과시켜서 물론 유승민 의원은 거기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이라는 게 이제 더 프라이어리티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되니까 유승민 씨는 억울하다고 그러죠. 유승민 의원은.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일단 앙금이 서로 이제 엄청나게 생겨버리죠. 아, 대통령이 나를 버렸구나 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파동이 있은 다음에 유승민 씨가 원내대표를 그만둬요. 원내대표였었거든요, 당시에.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그 야당하고 이제 절충을. 예, 절충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국회법 파동이 있은 다음에 바로 이제 원내대표를 이제 그만두면서 돌아올 수 없는 이제 길을 서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강을 건넜구만. 네네. 그리고 유승민 씨가 그 다음 20대 국회에 공천이 안 돼요. 새누리당에서. 네네네. 새누리당에서 공천이 안 돼요. 20대. 네네네. 그래서 탈당을 합니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돼요. 그리고 다시 복당을 신청을 해요. 그때 대구였었나? 네, 똑같은 데예요. 그 자리? 예, 똑같은 자리. 사선이 다 거기 그 자리니까. 복당을 신청했는데 좀 시간을 두느라고 좀 길게 늘어지죠. 복당이 바로 되지 않고. 어쨌든 복당이 됩니다. 그래서 봉합이 됐나 했는데 봉합이 되는 것 같다는 것이 어떤 게냐면 그다음에 이제 바로 그 최순실 게이트가 이제 나타나거든요. 최순실 게이트. 최순실 게이트가 나타날 때 이 유승민 의원이 12인으로 구성된 비상 시국위원 이거에 한 사람으로 참여를 해요. 그리고 비박계로 구분되던 김무성 씨는 탄핵 반대를 표명했는데 이 유일하게 유승민 씨는 탄핵 찬성을 공개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이제 서로 척을 지게 된 거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유승민 의원은 억울한 점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자기 얘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안 들어줘서 자기는 팽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쪽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나를 배신해 라는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배신의 아이콘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그대로 밀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제 판단은 이제 그 당시 모든 걸 겪으신 분들이 할 텐데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회고록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저지간 그 섭섭한 점이 있었나 봐요. 섭섭한 점이. 그리고 연락을 뭐 안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배신의 아이콘, 배신의 정치인이라는 것은 자기를
국회의원으로 그다음에 입지를 탄탄하게 해준 은인인 박근혜 대통령을 절대적으로 여러 번 배반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던 그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었던 어쨌든 그건 잘못됐다. 정치인 입장에서는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우리 이 교수님하고 저거 이제 사적인 얘기들인데 짧게 참 우리는 참 지도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학생들하고 어느 때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어느 때는 큰아버지의 입장에서 어느 때는 작은아버지 입장에서 그런 마음으로 그 학생들 그 지도하는데 앞장섰던 네네. 그런 보직을 가졌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랬었을 때 제일 그 중요한 게 뭡니까? 학생이 잘못했다고 해서 걔의 잘못을 꼬집기보다는 얘기를 일단 들어주고 그다음에 이해시키고 설득을 해서 그 학생과 우리하고 공감이 됐었을 때 어떤 답을 내리고 그런 식으로 학생을 지도해 가면서 나름 선생이라는 걸 교수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더군다나 그렇다면은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 같으면은 너가 뭐래도 했던 자기 연배고 자기 해달라는 대로 해줘서 그거 갖고 그리고 지가 뭐 정치한 지가 뭐 얼마나 돼요. 그러면은 자기를 어찌 됐든 간에 자기가 원해서 했던 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원해서 자기를 데려갔던 윗사람 아니야. 그러면은 자기가 용감하고 씩씩하고 실력 있으면 하루 10번이라도 찾아가서 대표님 이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또 안 통하면 또 가고 해가지고 설득을 시켜서 그분이 이해가도록 하고 힘을 모으고 그리고 같은 그 당의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답을 얻어서 그다음에 갔어야 맞지. 근데 들리는 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로 경쟁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 유승민 의원은 역시 박근혜 캠프에서 이제 많은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약간 주위 사람들 얘기로는 그때 의견 차이가 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이명박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이기고 나서 해단식이 벌어졌을 때 유승민 씨가 초대를 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 자리에 해단하는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도 못 갔는지 초대를 받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들리는 제가 종합해 본 거에 의하면 초대를 받지 못했다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될 때도 유세하고 뭐 선거 참모로 활동을 했는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내각에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참여치를 못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미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얘기죠. 다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 사람은 경제부총리 아니면 재무부 장관 뭐 경제기업 이런 장관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기용이 안 돼요. 왜? 박근혜 대통령 마음에는 이미 유승민 씨가 나를 너무 많이 배반한 사람 이렇게 돼 있었겠죠. 근데 그게 국회 파동으로 터지니까 너는 안 돼 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잖아. 모르죠. 사실 저도 주워 들은 얘기니까. 자료 가지고. 네, 자료 가지고 이미 뭐 기사화 됐던 거 뭐 정치인들이 나와서 했던 얘기를 참고로 해서 그래도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도 조직 생활을 해봤지만 우리 학생을 지도하는데 뭘 하고자 하는데 막 얘기하다 보면 우리 대학교의 최고 책임자는 총장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그 중간에 그 책임자 입장에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총장이 우리 따라야죠. 뜻을 받들어 도와달라고 가서 몇 번 설득을 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아 총장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내가 이걸 놓쳤구나. 아 우리 이승철 처장님 얘기가 맞다. 그래가지고 총장이 들어주고 지원해주고 해서 멋있게 끝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있죠. 네.
근데 이제 정치판도 그러면은 유승민이는 어찌됐든 나이도 어리고 그다음에 정치 늦게 시작했고 그다음에 제 발판도 깔아줬고 그럼 그 인과관계에 있어서의 관계 형성을 해야 되고 서로 의리는 있어야 될 거라고 봐지거든요. 하여튼 서운하게 뭐가 있었든 간에 아마 우리가 모르는 넓고 깊은 어떤 그 선이 아마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어떤 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앙금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연이 깊은데 그게 틀어졌다가 또 붙었다가 틀어졌다가 이제 지금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뭐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회고로 자서전으로 얘기를 할 거고 뭐 유승민 이 양반도 언젠가 뭐 자서전 내거나 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저희들이 보고 나중에 판단하고 뭐 독자들이 판단하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누가 잘못했고 누가 모자랐고 누가 더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저는 제 입장에서는 평가하기가 참 어렵다. 네.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기보다 나이를 떠나서 위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가 직언을 하고 했을 때 그 직언을 안 들어준다고 해서 내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삐진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사석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 대표는 자기 얘기를 잘 안 들어주니까 큰 사람을 되진 못할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 안 들어주면 나쁜 사람이고 내 얘기를 들어줘서 들어주면 좋은 사람이면 그거는 제가 봐서는 아니라고 봐서 유승민 의원의 책임이 더 크다고 저는 보여요. 제가 뭐 그 깊은 내막까지는 잘 모르지만 더더군이나 유승민 씨는 보면 당을 많이 바꾸거든요. 당을 많이 바꾸는데 당을 바꾸건 안 바꾸건 대통령 후보 또는 대통령 경선에 무조건 참여를 해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 사람도 대통령병 환자다. 전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근 누구하고 이 사람은 누구하고 이 사람 병을 고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대통령병 환자이기 때문에 박근혜라는 큰 산이 있는 밑에서 머물다 보면 나는 언제 대통령 후보가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 때문에 배신했을 수도 있다라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 예. 이 교수님. 네네. 사실은 유승민은 왜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나 하는 이 꼭지만 가지고 해도 한이 없죠. 한이 없는데 이 정도로만 이제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던져놓고 이 부분만 가지고 한번 또 깊이 한번 하시자고요. 그리고 아까 던져주셨는데 내 뜻을 막 전달하다가 총장한테 얘기했어. 근데 그분이 우리 생각하고 달라. 총 책임은 총장이 짓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러시면은 총장님 뜻을 따르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는 이제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학생 지도한 우리 간부 얘기가 맞았는지 아니면 총장 판단이 맞았는지는 끝나고 나봐야 알죠. 그랬든 저랬든 유승민이도 그렇게 해야죠. 만약에 싫으면 탈당을 하던가.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은 일찌감치 탈당해서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승화할 수 있는 당을 만들어서 가든가. 갔죠. 여러 번. 여러 번 갔죠. 그런데 탈당을 하고 탈당하기 전에 탄핵에 참여하지 말고 자기 혼자 빠져나가고 가야 그게 신의지. 탄핵을 해서 그 양반이 형무소 생활을 하게 해놓고 그 모진 고생을 해놓고 지가 갔었을 때 앞으로 정치하면은 잘 된다고 판단을 했나? 아마 그 당시 이제 그 신문 기사나 이런 걸 보면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유승민 씨가 뭐 국회에서 뭐 한 것 발언 내놓은 어떤 대안들이 굉장히 합리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야당에서도 칭찬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김무성 씨가 차기 대통령 1위, 유승민 씨가 차기 대통령 2위였던 게 뒤집혀요. 그러니까 유승민 씨가 차기 대통령 후보 1위, 김무성 씨가 후보 2위가 돼요. 역전이 돼서.
그때부터 차기 대통령은 나야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대통령이 탄핵이 되니까 그래 이거 찬성해서 나가면 내가 무조건 대통령이 되겠네 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환자니까. 참 좋은 말씀 해 주셨네요. 저는 이해가 빨리 오도록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러면 난 이거 이해가 안 해. 야당에서 여당에 있는 정치인이 칭찬을 해 준다고 하면 그건 이간질이거든. 그럴 수 있죠. 지금도 그래요. 정치판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달이 지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높질 않아요. 보시면 알지만 웃기는 사람들이거든. 전부 정치꾼이지 정치가는 없어요. 전 그렇게 봐요. 몇 명 빼놓고 훌륭한 사람도 있는데 그 숫자는 적고 꾼들만 많으니까 이 국회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엄을 받지 못한다 그 얘기죠. 저는 그래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20대입니까? 21대 국회입니까? 지금 이제 현재는 21대고 5월 4월에 하는 게 22대죠. 그런데 저는 지금 살아오면서 21대 현 국회의원들만큼 엉터리 개판은 없다고 봐요. 살아오면서 보면은 다 조정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또 야당이 오르면 옳다고 그래도 얘기도 해주고 또 여당이 오르면 옳다고 얘기해주고 그냥 그 법을 그 다수당이라고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지들 멋대로 막 헤쳐대고 또 야당이 얘기하는 거 오르면 옳다고 해주고 여당이 안 된다고 하면 왜 안 된다고 왜 하지 말자고 할까 하면은 국민을 위해서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전부 지네들 다수당 주인만을 위해서 하는데 그렇게 되겠거니 만드는 대표적인 게 탄핵파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이 당에서 나와서 싸워서 대통령 후보가 되든지 해야지 탄핵을 해놓고 나가서 탈당해가지고 다른 데 있다 다시 왜 또 기어들어? 이게 그렇죠. 이제 탈당파가 새가 굉장히 커질 줄 알았죠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탄핵받을 때 탈당한 사람이 다 더해서 30명뿐이 안 돼요. 많지 않아요. 제 생각은 몇 명이 될 거라고 봐가려고. 걔네들은 60명 이상을 받대요. 탈당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60명 이상이 나와서 당을 만들면 거기가 힘을 얻고 거기서 힘을 얻으면 거기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30명뿐이 안 되니까 놀란 거죠. 거기 가서도 생각이 달라요. 거기다 이 탈당파에다가 다른 걸 해서 바른정당이라는 거였는데 다른 당 국민의당이 합해서 바른미래당으로 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다른 사람을 막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복당파가 생겨요. 그래서 바른정당에서 1차, 2차, 3차 탈당이 또 생겨요. 다 원래대로 돌아가겠다고. 그럼 거기 가서 그 사람들끼리 또 모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었다는 얘기죠. 하모니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왜냐하면 서로 다 다르니까 생각이. 이 교수님. 네. 여기 유승민은 왜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나 하는 거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파트 개념만 얘기해 놓고 다음에 그 파트 가지고 이제 또 우리가 기회가 더 되면 공부해서 더 깊숙이 알아가지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실 또 드려야 될 말씀 알아야 될 얘기 개념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면서 제가 요거 해놓고 네네. 하나 이제 하나만 더 정할게요. 죄송합니다. 네네. 그러면 꼭 이렇게 그 배신자가 되며 그다음에 정치인이 이렇게 배신을 해가면서 꼭 정치인이 돼야 되겠는가 하는 걸 그 한 꼭지를 제가 더 여쭙고 싶거든. 그거와 아울러 같이 지금 저기 하시려고 했던 말씀까지 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그 비탄핵파의 입장에서 보면 유승민 씨는 탄핵파이기도 하고 탈당하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대체 왜 제가 저랬을까? 라고 하면서 왜 저렇게까지 자기를 키워준 사람을 배반하면서까지 지금까지 정치를 하고 있나 라고 이제 그 비판을 할 수 있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유승민 씨가 원내대표를 그만두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씨 생각은 그거였다고 그래요. 그 유승민파, 유파라고 하죠. 유승민파에 있던 사람들 생각은 철저하게 자유민주주의 더하기 시장 경제 쪽이다. 모든 정치 문화 사회가 각자의 자유로움, 그다음에 다양한 의견의 포괄 이런 걸로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에러가 있었다. 그게 틀렸든 맞았든 간에 직언을 잘 들어주자는 것, 그다음에 어떻게 됐든 최순실 게이트로 국민의 신망을 잃었다는 것, 대통령에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나는 거기에 찬성할 대다수 국민의 편에 서서 찬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예.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하지만 지금 그래도 자숙하고 있는 걸 보면 다시 국민의힘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 후로는 뭐 내세운 얘기도 별로 없어요. 뭐 내세우는 얘기가 뭐 대단한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대통령 후보로도 나오기도 하고 경기도지사 후보로도 나오기도 하고 계속 그렇다는 것은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뜻인데 자기가 비박계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인지한 것 같아요. 유승민이는 자기는 비박계다. 라는 생각을. 지가 만들었잖아, 그렇게. 그렇죠. 뭐 친박, 비박, 뭐 찐박 뭐 이런 거가 굉장히 많은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막 감별을 하면 꼭 망하더라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하는 것처럼 감별하면 꼭 망한다고 그러니까 그 역사가 되풀이되는지는 우리가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볼 일이고요. 저는 이제 똑같은 게 되풀이되는 게 역사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 소망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김무성 씨 얘기하면서 제가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 득표율이 꽤 높을 거라고 그랬었고 다음에 정확한 비율을 알려드린다고 그랬는데 무소속으로 영도에서 당선됐을 때 득표율이 무려 65.7%였어요. 그 다음에 다시 당선됐을 때는 그보다 훨씬 미친 55.8%뿐이 안 됐으니까 무소속으로 나와서 힘을 얻었으니까 김무성 씨는 이제 기고만장해질 수 있었던 것이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유이동 국회의원하고 유승민 씨하고 친척 관계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성씨도 다르고 유자가 다른 유자예요. 그다음에 그 유승민 씨는 강릉 유씨이고 이 유이동 씨는 기계 유씨예요. 다만 뭐 틀릴 수도 있죠. 아니 다만 두 사람이 미국에서 유학을 했고 그다음에 유이동 씨가 유승민파였어요. 계보는 항상 계보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 어디에 있었을 때 특히 이제 바른미래당인가 거기 있었을 때 유승민 씨가 끝까지 공천을 준 사람이 유이동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3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두 사람은 뭐 마치 그렇게 남들이 오해할 수도 있을 만큼 친하다. 네. 지금 말씀 중에 네네. 유승민이가 유이동 의원을 그렇게 챙겨서 이렇게 지금은 정책의장인가 하는 그런 정도로 그 의리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그 똑똑함이라는 걸 그 지식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면 지금 유승민이가 대통령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차악에 물망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그 후배 교수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선배 교수라 해서 후배 교수 하는 거 얘기하는 거가 절대 무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쭉 그들이 교수님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과회의에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빠뜨린 게 있어. 선배랍시고 막 그렇게 우리 얘기만 했는데 근데 빠뜨린 게 있고 그쪽 얘기 들어보니까 아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A 교수 얘기가 맞아. 그래 가면서 이제 그걸 따라주고 그다음부터 막 지원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학과가 신나게 갈 수 있도록. 그럼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적은 조직이지만. 그러면은 유승민이가 망가진 것은 큰 정치인이 되고 바른 정치인이 되려고 했으면은 설상 박근혜라고 하는 분이 지시가 내용이
정책이 생각이 좀 자기하고 틀리다고 하더라도 거꾸로 이해시키고 설득을 막 시켜서 그 생각이 내 얘기가 옳도록 동의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을 가져야 그게 앞으로 큰 인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유승민은 그런 능력과 실력과 그런 인물이 못 됐던 거야. 그래서 오늘에 와서 이렇게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자기 혼자만 잘났다고 해야지 잘난 사람이라고 남들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부족하다. 저 최종진이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경제학을 했던 사람들 특히 KDI에 있거나 미국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유승민 씨의 후배 서울대 경제학과나 아니면 다른 대학이라도 유학파 이런 사람들 중에는 유승민 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정평이에요. 경제학계에서. 왜냐하면 유승민 씨가 후배들을 그렇게 잘 챙기고 윗사람들한테 후배들이 해줬으면 하는 얘기를 직언을 잘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그거는 일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화가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시험을 봐서 대통령을 뽑으면 될 수 있는 사람이 둘이래요. 하나는 유승민이고 하나는 이번에 저기 인천 계양에 나가겠다는 사람 있잖아요. 원모라고. 원모라고. 여기서 이름을 같이 하는 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시험 보면 대통령 선거를 시험으로 치르면 1, 2등 할 사람이래요. 그만큼 머리가 비상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제 정치가 뭐냐, 정치의 개념을 얘기하라고 하면 제가 다른 건 몰라요. 이제 스포츠학을 하면서 그 아주 좁은 쪽에 이제 저희들은 늘 제가 하는 얘기지만 달리고 뛴뛰고 던지고를 어떻게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느냐. 이 세 가지가 잘하면 모든 어떤 종목이든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론으로 뒷받침해 주는 게 우리 스포츠 학문이거든요. 또 경제학이 또 국가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국가가 돈이 많이 생긴다. 그걸 국민한테 이렇게 풀어주면 행복하다. 뭐 이런 학문이 난 경제학으로 보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잘 경영을 하고 쓸 거냐 하는 거는 뭐 경영학에서 보탬이 좀 돼줄 거로 봐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저 스포츠학 해가면서 건방진 얘기해서 죄송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유승민이가 이게 바보가 미안한 얘기지만 저도 기대 많이 가졌던 사람 중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윗분은 차이가 있으니까는 그분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킬 줄 아는 능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자기의 똑똑하다고 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 폭을 넓게 사실 사는 게 60만 사는 거 아니고 20만 사는 거고 70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저 90만 사는 거 아니고. 그러면 다양한 사람을 모아서 내 편이 돼주고 내 뜻을 인정을 해줘야 그들이 나한테 펴주는 거 아니에요. 아마 제 생각에는 유승민 씨가 2000년에 이회창 전 대통령 후보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해서 그 젊은 나이에 3년 동안 여의도 연구소장을 해요. 여의도 연구소장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여당의 이제 그 브레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정책 개발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를 하는 데잖아요. 거기에 3년 동안 있으면서 경제 외에 다양한 것들을 평가하고 분석했다고 해요. 그때 이미 유승민 씨는 자기의 어떤 전반적인 그 사고방식, 정치에서의 사고방식을 굳힌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걸 좀 깨고 더 넓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경작을 한 사람들이 정치에 가면 실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현실에 대해서 상당히 그 자기만 내 말이 옳다라는 아집에 빠지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외골수적인 생각을 정치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젊은 나이에 그런 브레인들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던 연구소 소장, 여의도 연구소 소장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폭을 좁히는
그런 원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는이 아니고 난 이 교수님 말씀이 지금 이렇게 해주니까 쏙 들어오네. 별 말씀. 어떻게 표현할까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쏙 들어오고 이 우리 유튜브 하면서 이제 이 편집을 도와주는 이제 팀들이 좀 시청자들이나 구독자님들이 길게 하는 걸 싫어하니까 짧게 이렇게 해서 좀 해주면은 편집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구독자한테도 편하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길게 해요.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런데 뭐 여기도 중간에서 해서 잘라놓으면은 또 이상해지고 그래서 이제 끝내 좀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서 하나 이제 기억나는 게 어떡하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그게 언론에 저거 했는데 요 얘기 해놓고 다음에 이어갈 것으로 하고 정세 없는 복지는 없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기억을 해요. 왜 이 사람이 또 그 얘기를 했었는지 또 그런 얘기가 지금에 봐서도 맞았는지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 이제 이 교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신있이 제가 질문 몇 가지를 만들어서 다음 기회에 또 여쭤보는 거로. 그 부분은 또 이제 제가 나름 그쪽 전공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만족하지는 못하시겠지만. 아니요. 우리 만족이라는 게 없어. 네. 아니 경제학 박사들이 정치학 박사들이 다 잘하면 우리 국민 잘 읽고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세계에서 제일 잘 살아야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론이고. 네. 그러니까는 그래서 제가 이 유승민이라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가 옳다고 생각지 말고 설득을 시키다가 안 되면은 물러섰다가 그다음에 지가 좀 주인이 됐었을 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저게 지금 말씀하신 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운 거예요. 증세를 하지 않더라도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충분히 우리나라는 그런 여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공약으로 내세우는데 거기에 대놓고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여기서 짧은 시간에 이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예, 하여튼 저는 뭐 이렇게 보면 또 다른 유튜버도 이렇게 보면 거기도 자를 수 없어서 그렇게 가고 또 사람이 오면서 주제 가지고 가면은 또 모르지만 저희는 한 주제 가지고 한 사람 놓고 사실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뭐 길어서 뭐 보시면 고맙고 또 너무 길게 해서 좀 그렇다 하면은 이제 제가 좀 더 공부 좀 하고 요령을 좀 공부 좀 해서 다음에는 지루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한번 택해 보고요. 제가 중원본 질문을 드린 거를 우리 이 교수님이 좀 짧게 마무리해 주시면 끝내겠습니다. 네네네. 유승민 씨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요. 유승민 씨는 사실은 국회의원을 4선이나 했지만 나름대로 이름이 엄청나게 널리 알려진 사람이 아니어서 유시민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유승민과 유시민을 혼돈하는 사람이 많았을 정도로 독자적인 영역을 굳히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이 돌발 행동, 돌출 행동을 했을 거라고 이제 보이고요. 그래서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니까 자기가 이제 나도 큰 꿈을 꿔봐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배신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도 하고 자기 주장을만 내세우기도 하고 당을 만들어서 대통령 후보가 되기도 하고 또 당을 또 바꿔서 와서 또 대선 후보 경선을 해서 박살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승민이라는 사람은 경제학자로 봐서는 크게 나무랄 게 없는 걸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경제학계에서는. 다만 정치인으로서의 유승민은 제가 봐서는 많이 부족하다라고 한마디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이해가 빠르고 제가 깊이 가질 수 있도록 정리를 잘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이제 날씨가 조금 풀리고 우리도 좀 시스템이 좀 잘 되면 일주일에 한 2번씩 이렇게 이 교수님하고 저하고 아니면 또 다른 분하고 이 교수님하고 이렇게 불러만 주시면 제가 하여튼 진도를 좀 넓혀보는 방법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서울에서 오셔서 날씨도 지금 안 좋은데 이렇게 준비 많이 하셔서 도와주셔서 고맙고. 별 말씀을요.
하여튼 언젠가는 좀 덜 불편하고 고생을 좀 덜 시키도록 저도 여러 가지 한번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자님과 시청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준비 잘하고 또 시스템도 좀 더 만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그 격려와 응원으로 잘 좀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유튜브 TV 단소리 쓴소리는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뜻하시는 일들을 크게 이루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여기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